2024년 12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밤이 펼쳐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이 국회로 진입했으며 불과 6시간 만에 모든 것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죄.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쿠데타? 반란? 혁명? 맞습니다. 내란죄는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면 그것이 정말 내란죄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진행 중이며 검찰은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명백한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합법적 권한 행사라고 반박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감정과 정치적 입장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법과 헌법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란죄란 무엇인지, 계엄령은 어떤 경우 위법이 되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시험대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중요한 법적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란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내란죄로 처벌한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국헌 문란 목적, 폭동, 그리고 실행입니다. 국헌 문란이란 헌법 질서를 파괴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법을 어기거나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모두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 자체를 전복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삼권 분립 체계를 무력화하거나 국회를 강제로 해산하거나 선거제도를 무력으로 파괴하려는 시도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폭동입니다. 법률 용어로 폭동이란 다수인이 집합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로 물리적인 폭력이나 위협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법적인 명령을 내렸다거나 위법한 결정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내란죄의 폭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실행입니다. 내란죄는 단순히 생각하거나 계획만 한 것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용어로 이를 착수라고 하는데 범죄를 실행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한국에서 내란죄가 인정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군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장악하고 민주적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한 것을 내란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1961년 5.16 군사정변도 명백한 내란 사례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헌법 질서 전복 목적, 폭력적 수단, 그리고 실제 실행이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만 있다고 해서 내란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법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는 형사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인 동시에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이제 계엄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군사적 필요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한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헌법은 계엄 선포에 엄격한 제한과 통제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첫째, 계엄 선포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셋째, 계엄 하에서도 영장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며 법원의 권한은 제한될 수 없습니다. 계엄령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입니다. 경비계엄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의 계엄으로 군이 치안 유지를 보조하는 정도입니다. 반면 비상계엄은 훨씬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데 영장제도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계엄령이 위법이 될까요? 첫째, 계엄 선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실제로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했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둘째, 절차를 위반했을 때입니다. 국회에 통과하지 않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했는데도 따르지 않았다면 위헌이자 위법입니다. 셋째, 계엄권의 범위를 넘어섰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 기능을 무력으로 정지시키거나 정당한 사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다면 이는 권한 남용입니다. 2024년 12월에 선포된 계엄령의 경우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요건 충족 여부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전쟁 중도 아니었고 대규모 내란이나 폭동이 발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여야 대립은 있었지만 이것이 헌법이 말하는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또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여 의정활동을 방해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것이 국회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헌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만약 군을 동원해 국회 자체를 무력화하려 했다면 이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계엄령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선포 당시의 상황, 절차 준수 여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운용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과 목적이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면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 12월의 그날 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가 발표되었고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계엄 사령관이 지명되었고 계엄군이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의원들이 밤늦은 시간에도 국회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건물 주변에는 이미 군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고 의원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거나 우회로를 통해 국회에 진입해야 했습니다. 헬기가 국회 상공을 선회했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계엄 해제 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엄 선포 후 몇 시간 만에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참석한 가운데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대통령은 이를 즉시 해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계엄은 선포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해제를 선포했고 군은 철수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논란이 큰 계엄이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불법적인 명령이 있었는지, 군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구체적인 시도를 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군 고위 관계자들과 정부 인사들이 조사를 받았고 증거가 수집되었습니다. 국회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표결 끝에 가결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에서는 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인지 그리고 그 위반이 파면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동시에 형사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가 제기되었고 일부에서는 내란 수괴 혐의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엄 선포 당시의 대화 기록, 군작전 명령서, 참모들과의 회의록 등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들이 대통령의 의도와 계획을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측은 강력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는 헌법이 부여한 합법적 권한의 행사였으며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실제로 폭력이 행사되거나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신속히 해제했으므로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다투어지는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내란죄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국헌 문란의 목적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검찰과 수사기관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계엄 선포 당시 실제로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진짜 목적은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고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만약 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려는 계획이 있었다면 이는 민주적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명백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국가안보상 위협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합니다. 북한의 위협, 사회 불안, 정부 기능 마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으며 헌법을 전복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폭동의 존재 여부입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는 폭동이 있어야 합니다. 군이 국회에 진입한 것, 의원들의 출입을 제한한 것, 이런 행위들이 법적으로 폭동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무장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하고 의원들의 활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려 한 것 자체가 폭력적 수단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총을 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무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시도 자체가 폭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 측은 실제 폭력 행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군이 배치되기는 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고 의원들이 결국 국회에 모여 표결을 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계엄이 해제되었으므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과거 판례와의 비교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군을 동원해 실제로 다른 군 지휘관들을 체포하고 광주에서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헌법기관이 장기간 무력화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2024년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고 유혈 사태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쪽에서는 결과가 덜 심각했다고 해서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미수나 중지에 그쳤더라도 착수만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내란죄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합니다. 네 번째 쟁점은 증거입니다. 법정에서는 추측이나 정황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의도, 실제 명령 내용, 군의 작전 계획 등이 모두 객관적 증거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녹취록, 문서, 증인 진술 등이 얼마나 명확하게 내란의 의도와 실행을 입증하는지가 판결의 향방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법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하지만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누구도 확정적인 답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법정에서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이고 검찰은 형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수집되고 증인이 조사되고 법리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내란죄다 또는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내란죄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 중 하나이며 그만큼 입증 기준도 매우 엄격합니다. 헌법 질서 전복 목적, 폭동, 실행이 모두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째,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 권한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계엄이 위헌이라는 것과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헌적 계엄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자동으로 내란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란죄는 형사법의 영역이고 매우 높은 입증 기준이 요구됩니다. 넷째, 이 사건의 결과는 단지 한 사람의 유무죄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대통령 권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비상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실제로 기능하는지를 시험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놓고 깊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백한 내란이라고 확신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열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과 절차에 대한 신뢰입니다. 감정적 판단, 정치적 선호, 집단적 분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사법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설령 그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민주적 절차를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민주주의를 지킨 순간으로 기록될까요? 아니면 과도한 정치 공세의 사례로 남을까요? 그 답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얼마나 신뢰하고 존중하느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일단 서로를 존중하고 이성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법적 이슈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